안녕하세요. 더 배움 우편상식의 정승현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 챕터 7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읽어보셔라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만큼 좀 강조를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 정도는 한 번 정도 보시기 전에 만약 지금도 안 보셨다면 한 번 정도는 보시고 지금 잠깐 그 일시정지 누르신 다음에 한번 보시고 들어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7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이제 종류로는 국내 우편물의 손해배상, 그 다음에 다음에는 뭐 손실보상, 그 다음에 이용자 실비지급제도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국내 우편물의 손해배상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의를 보시게 되면은 우편물에 관한 손해배상이라 함은 취급 중 우편관소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이용자가 입은 재산적 손해를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자, 보시게 되면은 취급 중입니다. 취급 중. 그러니까 책임을 지고 우체국에서 책임을 지고 물건을 취급하고 있는 중에 그 중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재산적 손해가 났다라고 한다면 보상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보상을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배송이 되고 나서 그 수취인이 물건을 받고 그 다음에 아무 문제 없다가 뭐 나중에 이런 건 안 됩니다. 안 되고 그 다음 배송 전 당연히 안 되겠죠. 자, 다음 성질을 보시게 되면은 우편에 관한 손해배상은 고의과실 요건을 하는 점에서 고의과실 요건을 하지 아니하고 적법한 행위를 했을 때 그럴 때 그 손실을 보상하는 손실보상과 부가취급 여부 재산 손해 유무를 요건하지 않는 이용자 실비제도와 성질의 차이가 있다. 좀 말이 조금 어려운데 뭐냐면은 제가 그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우편물의 손해배상, 그 다음에 손실보상, 이용자 실비지급제도는 조금은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서로 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구분을 짓겠다 이런 얘기고 자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손해배상의 청구권자는 당해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승인을 얻은 수취인이며 다음 경우에 손해배상을 하지 아니한다. 보셔야 되는 게 대상자가 우편물을 보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수취인 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문제에서 이제 만약에 발송인이 청구할 수 있다. 발송인만이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제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손해배상을 하더라도 청구하더라도 안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자, 1번 우편물의 손해가 발송인 또는 수취인의 과오로 인한 것. 당연히 안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받고 나서 좀 기한이 지난 다음 그 다음에 가기 전이야 당연히 안 되는 거고 받고 나서 이게 우체국에서 배송 문제에서 있었던 거라고 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은 그거는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수취인의 과오입니다. 수취인의 과오. 그런 것이나 당해 우편물의 성질 결함 또는 불가항력으로 발생할 때. 자, 여기서 이제 불가항력이라는 얘기는 도저히 어쩔 수가 없다. 뭐 예를 들면은 떠내려갔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떠내려갔다. 천재지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우편물을 교부할 때 파손의 흔적이 없고 중량의 차이가 없다. 즉 제대로 보냈다. 우리는 우체국 입장에서는 제대로 보냈다. 그런 게 뭐 문제가 되는 게 없다. 그런데 수취인의 경우는 중량의 차이가 없고 파손 흔적도 없는데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뭔가 다르다, 잘못됐다라고. 하지만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파손 흔적도 없고 중량의 차이도 없다면. 왜냐하면 포장을 제대로 했다면 뭐 제품의 망실은 없어질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책임이 없다. 그 다음에 수취인은 우편물을 정당 수취했다. 받을 때 문제가 없다라고 했다. 그러면 더 이상 책임이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체크해 주셔야 되는 게 요거 좀 줄 좀 쳐주시고 정당 수취 좀 체크해 주시고 자 사실 뭐 2번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이 되겠죠. 뭐 생트집이죠. 생트집. 그래서 이상한 것 같다. 이렇게 트집을 잡는 것인데 법적으로는 흔적이 없고 중량의 차이가 없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법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손해배상 범위를 보시게 되겠는데 손해배상의 범위는
거기 이제 54페이지 마지막 줄입니다. 손실액이 손해배상 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실제 손해액으로 한다. 즉 표를 보시게 되면은 그 구분이 돼 있고 손망실이 돼 있는데 책에는 지금 여기 최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최고 10만 원까지라는 얘기인데 10만 원이라고 써 있다고 해서 10만 원을 주겠다 이게 아니고 실제 손해액이 이 금액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그 금액을 보상해 주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통상 우편 같은 경우는 등기, 일반 같은 경우에는 지연 배달하든 손망실 하든 책임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등기 같은 경우는 책임지고 배송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등기는 왜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등기는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겁니다. 책임. 우체국에서 책임지고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통화 등기라든지 물품 등기라든지 유가증권 등기 이런 것들은 다 책임을 짓는 겁니다. 뭐 계약 등기 이런 것들도 자 책임을 지고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 최고 10만 원까지. 근데 어떤 경우에 이렇게 인정을 하냐? 지연 배달했을 때 송달 기준보다 2일 이상 지연 배달. 송달 기준보다. 그래서 그럴 때는 우편 요금 및 등기 취급 수수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일 특급. 여기서부터 좀 중요한데 당일 특급은 몇 시까지라고 했냐면 20시까지입니다. 20시까지. 근데 만약에 다음날 0시부터 20시 전까지 배달했다. 즉 당일 특급은 그날 20시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다음날 0시부터 20시 전까지 배달했다라고 한다면 국내 특급 수수료를 물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일 특급을 하기 위해서 지불했던 수수료를 물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제가 당일 특급 같은 경우는 그날 당일 20시 즉 오후 8시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은 당일 특급 같은 경우는 여기다 적을까요? 당일 특급의 경우는 20시입니다. 20시. 근데 보시게 되면은 지연 배달의 요건이 되는 것은 다음날 0시부터 20시까지입니다. 자, 이게 의미하는 것은 20시부터 24시. 그러니까 4시간 동안은 인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는. 4시간 정도는 늦을 수도 있다. 8시 전까지 들어가야 되지만, 오후 8시 전까지 들어가야 되지만, 오후 8시에서 12시 사이에 할 수도 있다. 그거에 대한 내가 뭔가의 보상을 하지는 않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20시 넘어간다고 해서 무조건 보상해라. 그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날 20시 이후에 배달. 즉, 그 당일 20시까지인데 하루를 넘긴 거죠. 24시간을 더 넘긴 겁니다. 그랬을 때는 국내 특급 우편 수수료에다가 우편 요금까지 추가적으로 더 받으실 수가 있고 이 길 오전 특급 같은 경우는 다음날 오전 12시까지입니다. 오전 12시까지. 오전 12시까지인데 마찬가지로 16시 이후에 배달했다. 국내 특급 수수료. 24시간 이상 했다. 24시간 이상이라는 얘기는 다음날 오전이 아니라 다다음날 오전이 되긴 오전 그 이후에 즉 다다음날 오후에 배송한 거죠. 오후에. 그랬을 때는 우편 요금 및 국내 특급 수수료 이렇게 돼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12시까지인데 12시에서 16시 사이 요 사이에 보냈을 때는 국내 특급 수수료는 뭐 돌려받을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자, 그다음에 이거 적을까요? 이 길 적어 주세요. 오전 12시. 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길 특급은 다음 날 중에 아무 때나 가는 겁니다. 다음 날 중에. 다음 날.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2일 이상 지연 배달했다. 이러면 우편 요금 및 국내 특급 수수료가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 당일 특급하고 2길 오전 특급 같은 경우는 두 개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국내 특급 수수료와 우편 요금을 추가적으로 더 받을 수 있는. 근데 그 2길 특급 같은 경우는 같이 받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송달 기준일보다 2일 이상 지연했다라고 했을 때 국내 특급 수수료를 뭐 돌려받을 수 있다. 틀린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살짝 꽈서 뭐 송달 기준보다 하루가 지연됐다. 그랬을 때 국내 특급 수수료만 받을 수 있다? 그것도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이것들과는 조금 구분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기왕 나온 김에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당일 특급이나 2길 오전 특급 같은 경우는 그 해당 그 가능한 우체국이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길 특급은 전국에 있는 우체국이 다 된다. 자, 이렇게 제가 전 시간에도 다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 55페이지 표 밑에를 보시면
밑에를 보시면은 뭐 우편 접수 이런 것도 있는데, 자, 요거는 조금만 이따 보겠습니다. 자, 소포부터 좀 보시겠습니다. 소포 같은 경우도 등기 당일 특급, 2길 오전 특급이 있고,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구분만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분만. 그래서 50만 원이라는 거. 보통 소포는 없다. 근데 등기는 책임지고 보내는 건데, 이 이상 지연됐다. 당일 특급인데 당일날 가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이게 오전 특급인데 오전까지 안 갔다. 자, 조건이 다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50만 원이다. 그 다음에 그 통상우편 같은 경우는 10만 원이다. 요것만 조금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인 경우, 그 다음에 일반인 경우에는 지연 배달을 해도 혜택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표 밑에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우편 접수일 줄쳐주시고, 송달 기간에는 공휴일, 그 다음에 줄쳐주시고, 우정사업본부장이 배달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날. 이 정한 날 같은 경우는 뭐 임의대로 나중에 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그랬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미리 고시가 돼야 됩니다. 이날은 송달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체국 우정사업본부장이 고시를 해야 됩니다. 직접. 안 돼 있는 경우라면은 기준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은 좀 줄쳐주시고 보시고, 요거와 관련된 얘기가, 송달 기준에 대한 얘기가 21페이지에 또 나와 있습니다. 21페이지. 자, 그래서 21페이지에서 한 번 더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지연 배달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연 배달. 지연이 되게 되면은 이제 국내 특급 수수료나 우편 요금 등을 다시 돌려받게 돼 있는데, 예외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설, 추석 등 대량으로 늘어나 지연 배달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명절이 되겠죠. 명절에는 예측이 불가합니다. 예측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예외다. 그 다음에 우편 번호를 잘못 기재했다. 누가? 보내는 사람. 수취인이 부재하는 등 발송인 또는 수취인의 기책사유로 인하여 지연 배달되는 경우. 그러니까 발송인이 우편 번호를 잘못 기억했다, 또는 주소를 잘못 썼다라고 해서 제대로 못 가거나 수취인이 부재해서 받을 수가 없거나, 이게 지금 다 직접 받는 것이기 때문에 수취인이 없어도 송달 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아서 지연 배달의 예외다. 그 다음에 천재지변 이런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연 배달이 예외가 된다라는 거 줄 좀 쳐주시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6페이지 넘어가시겠습니다. 자, 56페이지 넘어가시게 되면은 청구 절차라고 있는데, 청구 절차라는 건 말 그대로 절차입니다. 이거 다음에 이거 다음에 이거 다음에 이거.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두 문자를 그냥 딸 수밖에 없습니다. 말이 되게 이걸 떠나서 두 문자를 딸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따시냐면, 일단 첫 번째는 우편물 수취자의 신고가 있어야 됩니다. 신고. 신 동그라미 하시고,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책에 보시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편물의 수취 거부자의 신고. 자, 그 다음에 신고 사실을 검사, 배달, 우체국에서는 손해 사실을 신고 받았을 때 집배 뭐 길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검사 좀 길게 썼습니다. 여기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손해 검사서 작성 및 등록. 자, 그 다음에 손해배상의 죄송합니다. 손해배상의 결정. 그 다음에 우편물의 처리. 그 다음에 기타 법적사항. 그래서 신검, 등결, 처기. 좀 많이 어색하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게 절차기 때문에,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이 되게끔 정상, 신상, 신국첨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을 만들면 안 됩니다. 이거는 무조건 순서대로 외워야 되니까, 신검, 그다음에 등결, 처, 기 이렇게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내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PPT로 더 넣지는 않았지만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시게 되면은 우편물 수취자의 신고가 우선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신고를 합니다. 청구 절차는. 왜냐면은 이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신고를 하셔야 되고, 신고는 어디다 하는 거냐면은 거기 56페이지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보면은, 자, 인정해서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할 때는, 자, 조쳐주시기 바랍니다. 집배원 또는 배달 우체국에 그 사유를 신고해야 됩니다. 뭐 때문에 그렇다. 자, 무엇 때문에 그런지에 대해서 신고 사유를 대야 됩니다. 사유를. 뭐 때문에 그렇다. 그냥 문제 있어요. 이게 아니라 뭐가 문제다.
뭐가 문제다라는 것들이 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신고 사실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신고 사실. 자, 말 그대로 이제 신고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검사를 해야 되겠죠. 뭐가 문제인지. 그래서 줄 쳐주시면은 뭐 두 번째 줄이네요. 우편물의 외장 또는 중량의 이상 유무, 우편관서의 고의과실 유무 등을 검사해야 된다. 줄 쳐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그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거부되는 경우가 뭐냐면은 중량이나 이런 것들, 외관상으로 봤을 때 그 바뀌지 않았다 또는 중량이 그대로다라고 하는 것들은 제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는지, 중량 이상 의무가 있는지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을 검사하게 됩니다. 검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손해검사서 검사조서 작성 및 등록. 자, 이제 작성을 해야겠죠. 이게 만약에 일리가 있다,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검사조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15일 이내에 출석 통지하고 검사한다. 15일 동그라미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15일이 넘어가게 되면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5일이라는 숫자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손해배상 결정이라고 있는데, 이 손해배상 결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 손해가 있는 거 판단되면 오케이, 주겠다. 안 된다라고 하면 거부하겠죠. 거부. 근데 이제 그 57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그 심사할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A, B, C, D, E까지 있고, 줄 쳐주셔야 되는 것은 발송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한 것이냐, 제한 이유가 있느냐, 제한 사유가 있느냐, 그 다음에 뭐 등등등. 뭐 요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심사가 끝난 다음에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배상을 하게 되겠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금액을 할 거냐라는 것까지 그 손해배상 결정 부분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우편물의 처리는 완료가 된다라고 하면 줄 쳐주시기 바랍니다. 반송 불능 우편물 처리. 이렇게. 자, 왜 줄을 치냐면은 그 손해배상이 완료돼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우편물을 이제 받아야 됩니다. 받아가지고 이 반송 불능 우편물을 처리까지 하는 게 마무리입니다. 처리하는 게. 그냥 손해배상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반송 불능 우편물이라고 처리를 딱 하는 겁니다. 걷어들여서. 자, 손해가 없다라고 한다면 손해배상 하지 않을 거다. 청구 취소를 하게 됩니다. 청구 취소.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법적 사항이 있는데, 그 다른 부분들과는 조금 다르게 기타 법적 사항 부분에서도 기출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기타 법적 부분은 기출에서 많이 등장하지는 않는데, 기타 법적 사항에서 좀 기출이 등장한 부분이 분명히 책을 통해 살펴보시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게 되면은 손해배상 청구권은 우편물을 발송한 날부터 1년이다. 1년의 동그라미 해주시고 1년. 그 다음에 다만 손해배상 결정서를 청구에는 받은 날부터 5년 안에 5년 동그라미 청구할 수 있다. 그 이후에는 시효로 인해 권리가 소멸된다. 청구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의가 있다. 그러니까 손해배상에 대한 결정이 뭐 손해배상을 하겠다. 그래서 금액까지 결정하고, 그 다음에 반송 불능 우편물 처리했다라고 하더라도 이 손해배상에 대해서 그 받은 수취인이나 발송인이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해서 아니다, 더 받아야 된다. 덜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겠죠. 더 받아야 된다라는 경우와,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청구가 취소됐다. 왜 취소가 됐냐라는 것에 대해서 취소되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라고 하면은 3개월 안입니다. 3개월 안. 다른 법에서도 다른 부분들이 3개월 안으로 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3개월 안에 반드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만약에 넘어가게 되면은 제기할 수가 마찬가지로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과실이 크지 않다, 고의가 없다 이랬을 때는 행정적인 책임을 묻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 직원 잘못이 아니다. 직원 잘못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고의가 없다, 과실이 적다, 크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 직원에게 책임을 묻지는 않겠다. 근데 밑에 이제 기출 문제를 좀 잠깐 보시면 그 1번 같은 경우는 3년이란 말이 나옵니다. 풀지는 않을 건데 숫자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3년간 이런 말 있죠? 3년간.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셔서 청구 기간을 발송한 날로부터 1년이다. 자, 이건 기타 법적 사항이었죠. 그래서 1년이다 이런 것들.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미 없는 숫자는 잘 안 나옵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2g이다, 뭐 몇 g이다 이렇게 좀 의미 없는 숫자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이렇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숫자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좀 체크를 해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손실보상입니다. 손실보상. 자, 손실보상. 그 다음에 이제 3절이 이용자 실비 지급제도인데, 그 국내 우편에 이제 손해배상보다는 양이 작기는 하지만, 얘네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구분이 됩니다. 구분점이 뭐가 되는지, 어떤 부분 때문에 이제 조금씩은 다른 건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실보상 범위부터 보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우편 업무 수행 중 운송원, 집배원, 비행기 차량 선박 등 통행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도로 교량을 통행한 경우. 자, 제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지불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용을 했다면 반드시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면은 손실 난 거죠. 도로나 교량을 통행했을 때 통행료 지급하지 않으면 통행료에 대한 손실이 발생합니다.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원래는 무조건 줘야 되는 건데 주지 않았을 때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편 업무 수행 중에 뭐 운송원, 집배원 등등등이 도로의 장애로 말미암아 담장에 울타리 했고 손실을 피해자가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자, 차이점이 뭐냐면 여기 같은 경우는 청구의 유무와 상관없이 무조건 지급해야 됩니다. 무조건. 근데 요 2번 같은 경우는 청구했을 때, 청구했는데 보상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청구한 경우에는 반드시 보상해야 된다. 자, 이거 좀 제가 그전에도 이 부분 했을 때 말씀드렸습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 청구해야 된다. 이거를 만약에 청구했다라고 하면 틀리는 것입니다. 청구했냐 안 했냐. 자, 다음 세 번째, 운송원의 조력을 받았을 때 조력자에 대한 보상. 자,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청구를 했을 때고, 청구. 자, 그 다음에 손실보상은 그 사실을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된다.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안 날부터냐, 아니면은 그 사실이 있는 날이냐, 이런 거 가지고도 충분히 문제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있는 날부터 라기보다는 이게 맞고, 그 다음에 그 사실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가 아니라 그 사실이 있는 현재 그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가 돼야 청구가 가능하다는 거. 자, 그런 부분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는 날입니다. 있는 날. 안 날이 아니고, 알게 된 날이 아니고 실제 있는 날부터 1년이 되겠습니다. 1년. 숫자들은 중요하기 때문에 꼭 체크해 주시고, 다음, 자, 절차를 보시겠습니다. 절차를 보시게 되면은, 자,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사람은 관계 우체국장을 거쳐서 우정창에, 여기 잘못 써 있네요. 이게 X입니다. 자, 우정청장에게 청구서를 제출한다. 자, 이때 우체국장은 의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그 우체국장의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방우정청장은 정당할 경우에는 정당한 실비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렇지 않다면 사유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한다. 즉, 아니다, 우리가 당신 너무 과도하게 하고 있다, 과도하게 청구하고 있다, 또는 청구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거부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거부가 아니라 사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송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거리는 또 어떻게 되냐면은 뭐 거절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하면 틀리겠죠. 반드시 사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사유서. 청구인에게 제출하기보다는 송부를 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결정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는 청구인은 마찬가지로 3개월 이내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자, 3개월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법적으로. 우편법뿐만 아니라 다른 법에서도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된다는 것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그래서 보셔야 되는 것은 우체국장을 거쳐서 지방우정청장에게 청구서를 제출하고, 우체국장 의견서 첨부, 그 다음에 만약에 정당하다, 지급하지만 정당하지 않다면 사유서를 송부해야 된다는 거, 3개월이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용자 실비 지급제도를 보시게 되면은, 자, 의의 자체는 재산적인 손실 이외에도 고객 만족과 권익보호 차원에서 이용자 실비 지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제공 시에는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교통비 등 실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된다. 그러니까 재산적인 손실이 안 났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 때문에 뭐 교통비가 들었다든지, 뭐 지방에서 올라왔다든지, 그런 것들까지 지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실비. 실제로
그 내가 재산적 손해 난 거 이외의 것들까지 보상해 주는 제도, 그게 바로 이용자 실비 지급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지급 방법과 범위 지급액을 좀 보시면은 이용자는 15일 이내 해당 사유를 우체국에 신고하면 됩니다. 15일 이내 체크해 주시고 15일이 넘어가게 되면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문서나 구두라는 것은 말로 문서나 구두, 전화, 이메일 등 어느 것을 신고할 수 있으나 그 사유가 관계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보상받을 수가 없습니다. 보상받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여기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청구를 했는데 거절됐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고 그래서 거절했다. 사유서를 그 청구인에게 뭐 송부해주고 다 했는데 그랬을 때 이제 발생한 뭐 경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책에는 지금 그렇게 안 나와 있지만 3번이라 뭐라고 적어주시면은 자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받아들여주지 않는 경우 청구를 적어주십시오.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용자 실비제급제도에 의해서 보상받을 수는 없다. 자, 거기까지 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이용자 실비 지급제도의 범위와 지급액 보시면 자, 모든 우편에서 불친절 2회 이상 우체국을 방문하였음을 신고시 자, 이러면은 1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줍니다. 돈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그 2회 이상입니다. 2회. 그러니까 어떤 그 직원이 불친절하다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이 직원으로 말미암아 내가 2회 이상 우체국을 방문했다라고 한다면 그 현금으로 주기보다는 죄송합니다라고 이렇게 주는 거죠. 죄송합니다라고 해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1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주고 그 다음에 EMS다라고 했을 때 종추적 조사 및 손해배상 청구 응대 시 3일 이상 지연하는 경우 3일 이상 지연해가지고 이제 피해를 봤다 이거죠. 이용자가. 그 다음에 이럴 때는 뭐 1회 3만원권 그 다음에 동일 발송인이 월 2회 이상 손망실 발생 시 이럴 때는 1회 10kg까지 뭐 추가 지급한다. 뭐 이런 것들은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뭐 3일 이상 2회 이상 3일 이상 월 2회 이상 월 자, 총 2회가 아니라 월입니다. 월 2회 이상 손망실이 발생할 때 실비 지급액은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또 생각해 보면 버스비가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올랐으니까 뭐 1,200원이었다. 2,400원을 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2,400원을 준다든지 하는 게 아니고 1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등을 지급한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 정도의 가치를 두겠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그 국내 우편의 손해배상이랑 우편물에 대한 손해배상이랑 손실보상이랑 이용자 실비제급 제도의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손해배상, 국내 우편 손해배상입니다. 배상. 자, 그 다음에 손실보상. 그 다음에 이용자 실비지급제도, 이용자라고 쓰겠습니다. 자, 책을 좀 보시면은 손해배상 같은 경우는 실제로 기간적인 문제라든지 자, 기간 아니면은 물건이 뭐 잘못됐을 때, 그다음에 기간이 오래 걸렸을 때, 뭐 그랬을 때에 대한 손해배상은 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는 기간이나 물건에 뭐 잘못됐다, 뭐 예를 들어서 망가졌다라든지 일부 뭐 유실됐다든지. 그 다음에 손실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어떤 내용이냐면 뭐 청구를 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앞에 있는 텃밭을 그 도로 상태가 안 좋아서 우리 텃밭을 지나갈 수밖에 없었고 그 텃밭이 망가졌다. 라든지 아니면은 그 뭐 비행기라든지 차량 선박 등을 이용한 거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청구라든지 아니면 반드시 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손해랑 손실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손해 같은 경우는 기간 물건이지만 손실 같은 경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 과정에서 어떤 그런 운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들,
과정이라고 정리해 두면 좋겠네요. 과정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용자 실비 지급제도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이냐면은 실비입니다. 실비 말 그대로. 그래서 손해 외적인 부분이죠. 손해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급하는 제도고,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상품권을 준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다 비슷한 말 같지만 사실은 이런 좀 차이점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복습하시면서 이런 차이점이 좀 더 명확해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에 대해 살펴봤고, 다음 시간에 또 챕터 8 같은 경우는 또 보시게 되면은 기타 청구 및 계약인데, 이 부분도 뭐 매번 다 중요합니다. 매번 다 중요하고, 제가 살짝 광고를 조금 하자면, 국내 우편이 이제 좀 있으면 끝납니다. 국내 우편이 좀 있으면 끝나고, 끝나게 되면은 제가 그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출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국내 우편만 전체적으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